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처음 본 여성을 폭행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남성은 지난 3일 새벽 서울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이런 짓을 벌였습니다. 2003년 광주광역시에서 16번의 강도와 성범죄를 저지른 강력범이 다음 주에 출소합니다. 출소를 앞두고 지역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아유 교수님 오늘 이 JTBC 상암동 사고 오시는데 비 때문에 뭐 괜찮으셨어요? 비 좀 상당히 심했습니다. 좀 맞으셨죠? 조금, 예. 아이고 양 변호사님은? 다리가 지금 살짝 해요. 바지가. 네. 아이고 알겠습니다. 왜 신발 신고 있어? 왜? 제가 지금 뭐 분위기라서 농을 치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말이죠.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정말 양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산을 써봤자 뭐 다 젖고 머리 부위만 건사할 뿐입니다. 지금까지 비가 많이 내렸고 앞으로도 더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특히 밤부터는 특히 이 퇴근길 수도권에 집중된다고 하는데 맨날 하는 소리지만 시설물 관리 철저히 그리고 무엇보다 외출 자제하시고요. 특히 물가 쪽으로는 가지 마십시오.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릴게요. 예. 자, 이자연 기자, 양지열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지훈 변호사, 그리고 박준혜 수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경남 김해사입니다. 처음에는 혼자 봤는데 이젠 아들, 며느리, 손주가 전부 사반 가족이 됐어요 하신 유애경님, 런던에도 사반 가족이 있습니다 하신 별송이님, 70 넘은 노인이라 컴퓨터를 잘 몰라요. 이 사연을 어찌 보낼까요 하신 석정희님. 자,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02751-6001번, 600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지난주 한국 다녀왔어요. 정작 한국에선 사반 못 봤어요. 집에 와선 다시 정주행하신 호주의 윤희선님. 자, 연락 끊긴 친구 찾습니다. 충청대학교 의료정보과 2007년 졸업한 괴산 출신 한계순 씨 애타게 찾고 있어요 하신 경미애님. 몸살 나셨다는 이정아님. 홈쇼핑에서 제습기 주문했는데 아직도 배송 안 됐다는 박주윤님. 자, 박주은님. 자,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입 6번. 예, 오늘 소리가 왜 이래? 자, 다시 한번. 아세사반 6번. 이거죠. 자,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가보죠. 유승준, 한국당 밟게 될 듯이 이게 무슨 잠깐 세상에. 예? 스티브 유 씨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가 2002년부터 우리나라 입국이 제한됐던 가수. 자, 스티브 유 씨.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입국 비자를 발급을 해줘야 한다, 판단을 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의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실 2002년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병역 기피 때문에 이 미국 시민권 없고 대한민국에 못 들어오게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사이 여러 번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2015년에도 한번 비자를 냈다가 이게 못 들어오게 되니까 나 예전에 2002년은 그렇다 치고 지금 와서는 아예 심사도 하지 않고 이게 거부를 하냐, 이거 문제다라고 해서 그때 대법원에서 야, 이제 새로운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따져봐라. 2002년에 그 입국 이제 거부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비자 안 내준 건 잘못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새로 2020년에 비자를 신청을 하니까 다시 이번에는 따져본 다음에 지금도 여전히 넌 못 들어와 했던 거예요. 근데 유승준 씨가 그거 잘못이다라고 소송을 또 건 거고, 이번에 이 항소심에서는 유승준 씨 손을 들어준 겁니다. 왜? 이게 지금 설령 병역을 기피했다고 할지라도 나이가 38세를 넘겼는데 이제 와서 그때 상황만 갖고 또 거부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해서 항소심에서 유승준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예, 그럼 바로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제 비자 발급 절차가 나온 거죠. 비자 발급이 잘못됐다라는 판단이 나온 겁니다. 거부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죠. 자, 다음 이어갑니다. 갑자기 돌변의 퍽퍽입니다. 자,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어느 술집 내부입니다. 한 남성이 옆자리 남성을 막 위협을 하더니 갑자기 모자를 벗기고 세상에 유리컵으로 머리를 쳤어요. 자, 헤드락을 걸고 막 목을 조르는데 옆에 있던 사람들 막 말 뜯어 말리죠.
자, 겨우 저렇게 떨어진 두 사람. 하지만 가해자는 쉽사리 흥분을 가라앉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봉변을 당한 저 남성. 머리에서 막 피가 철철 흐르니까 주변에서 그걸 닦아주고 있어요. 자, 이후에 저렇게 부축돼서 실려 나갑니다. 자, 저는 원본 영상을 봤는데 아니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유리컵으로 사람 머리를 때립니까? 네, 심지어 시비가 붙거나 서로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강원도 양양의 어느 술집에서 있었던 폭행 사건인데요. 제보자인 피해자에 따르면 이 피해자는 양양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날 상인회 행사가 있었는데 가해자랑은 얼굴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친분은 없었고 이날 처음 말트고 인사도 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데 가해자가 들어오면서 테이블에 합석해서 자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느닷없이 시비도 붙지 않았는데 갑자기 가해 남성이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잔을 깬 겁니다. 그리고 폭행을 이어갔고요. 옆에서 다른 여성들이 말리는데도 계속 폭행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마가 찢어져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서울 병원까지 가서 수술도 받고 치료를 받고 그 바람에 가게 영업도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가해자가 사과를 하겠답시고 찾아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사과한다고 와서는 평소에 왜 인사 잘 안 하냐? 라면서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듯한 얘기만 했다고 하고요.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별다른 사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119가 출동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형사 입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형사 조정 중이고 이 둘 사이에 어떤 시비도 없었는데 치료비며 어떤 정신적 피해 또 영업 손실까지 피해자만 피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아직도 너무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난다면서 제보 주셨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은 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형사 조정을 한다는 얘기는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경제적으로라도 최소한 배상을 해줘라라는 그런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그런 게 없으면 특수폭행이고 특수상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가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받지만 그 사람 처벌받는 건 처벌이고 그렇더라도 피해 회복이 일단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아마 지금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조치가 이어질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경비원이 봉인가요? 자, 역시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아파트 정문 입구를 저렇게 지나가는데 자, 누군가 어디서 싸우는 소리를 듣고 잠시 차를 세웁니다. 한 입주민 여성이 경비원에게 삿대질하면서 야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하자 경비원이 차량 전면에 붙은 유리를 닦습니다. 자, 바로 주차 위반 스티커를 저렇게 손으로 떼고 있던 건데요. 피를 흠뻑 맞으면서 스티커를 제거하고 있고 그 옆에서 쉴 새 없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고 야 이게 자 교수님 이게 뭐 어떤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저게 이제 대구의 한 아파트 정문 입구의 관리실 근처에서 발생된 건데요. 제보해 주신 분이 후방 그 블랙박스 카메라로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그 경비원 이제 그 한 분하고 그리고 이제 딸뻘로 보이는 입주 여성인지 하여튼 뭐 거기 온 사람인지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제 불법 주차를 하니까 거기에 주차 스티커를 갖다가 붙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입주민이라고 하는데 이 입주민이 굉장히 화를 냈다는 거죠. 그래서 빨리 떼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까 보셨지만 비가 오는데 우산도 지금 받지 못하고 그분은 뛰고 있고 옆에서는 뭐 이렇게 상당히 불만 섞인 목소리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저 또 스티커 안 붙이면 왜 안 붙이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법 주차 위반 스티커를 붙이게 됐으면 붙이는 게 그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저게 만약에 경찰이나 구청 같은 데 주차 요원 단속 요원들이 저렇게 해도 저렇게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저거는 일종의 갑질로 본다라고 하는 것인데 갑질 없는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야, 뭐가 됐든 자기가 차를 잘못 세운 거잖아요. 에? 다음 가죠. 뷔페에서 쫓겨난 유튜버. 아,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일단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내리시면 안 돼요. 한 번에 많이 저기. 아우 전 안 남깁니다. 아니 딴 사람 좀 봐봐요. 손이 아니 손이. 알겠습니다. 안 남길게요. 지금 물가는 오르고 인건비는 오르는데 올려 있다고 저기 하는데 그걸 갖다가 그냥 한 번만 말하면 되잖아요. 그냥 가시라. 돈 드릴게 그냥 가시라. 손님 왜 이러세요? 손님이면 손님답게 어디 그 말이 그게 그냥 찾고 있었어. 딴 데 갔어도 손님답게 사람답게 대접받아 해주네. 내가 뭐 하셔? 아니 침이 좀 왜 들어와?
나오면 되지. 아, 내요 안 놓네 요 옆에. 아니 물론 뭐 잔반 남길까 걱정이 되는 것까지는 이해합니다만 아니 여기 뷔페인데 많이 담았다고 뭐라고 하는 건 좀 우리 박 변호사님 뷔페 네. 감별사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뷔페라는 취지가 뭐냐면 먹을 만큼 다 먹을 수만 있다면 뭐 양의 제한이 사실 없을 게 뷔페인데 좀 이 7,000원짜리 한 정식집인데 뷔페라고 하면서 사장 이제 업주죠. 업주가 너무 많이 이게 들어가는 거 아니냐, 다 못 먹고 남기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유튜버는 다 먹을 수 있다, 걱정하지 말라. 이 시비가 붙어가지고 나가라, 안 팔란다 이렇게 싸움이 난 겁니다. 근데 뷔페가 아니라면 사실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닭고기 몇 개, 뭐 소고기 몇 개. 근데 딱 보면 많이 근데 사실은 않아. 제가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네. 안 많아요. 예. 많지가 않는 것 같거든요. 저거 말고 또 뭐 더 떴는지는 잘 알 수가 없지만 저기 영상상으로 봐서 크게 많지는 않는데 아니 저분 체격을 보세요. 그렇죠. 저랑 체격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사장님 뭐 사정도 이해가 됩니다. 남들하고 다르게 많이 손님이 뜨니까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나가라고 했던 그 부분은 사실은 좀 서비스업 입장에서 또 뷔페 집이잖아요. 뭔가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양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저 사장님이 직전에 뭔가 정말 이상한 사람들한테 당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남아있는 가운데서 그냥 저분이 음식 많이 담으니까 거기에 쏟아 부은 거죠. 이건 이성적으로 판단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역시 우리 양 변호사님이 철학 전공하셔가지고 이게 철학이랑 무슨 상관이 예, 있어요. 그냥 아무튼 꼭 예.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괜히 막 화가 막 쌓이는데 비슷하게만 해도 그러니까 정말 자라보고 조라한테 물린 다음에 손뚜껑 보고 놀라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약간 억울한 봉변을 당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서 사장님 조금만 좀 가라앉히세요. 이해는 가요. 요즘 뭐 진짜 물가 인건비 너무 올라서 영업하시는 분들 너무 힘드는데 저건 아니죠. 그래도. 예. 아무튼 전 유튜버 분도 그 식당 측 사장님한테 너무 과도한 비난을 말아달라고 또 그런 당부도 하셨더라고요. 자, 다음 또 이어갑니다. 그게 바로 민폐라고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어느 건물 지하 주차장입니다. 구석에서 벌어지는 남성 2명의 어수선한 움직임. 그러더니 한 남성이 발로 뭔가를 뻥 쳤어요. 뭔가 왔어. 통통통 팡. 바로 축구공, 사커볼, 차에 맞아서 튕겨 나온 공을 또 휙 또 저렇게 발로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 박 변호사님. 요즘 장마철이고 하다 보니까 비가 와서 마땅히 이제 바깥에서 뭐 저런 거 할 공간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저 정도 이 차에 그 공이 와서 쿵 했으면 뭔가 흠집이 났을 것 같은데. 흠집이 났습니다. 났는데 그래서 이제 충격 알림음 때문에 사실은 차주가 내려왔다고 하고요. 자,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지금 아들하고 아빠하고 지하 주차장에서 지금 축구 뭐 게임 같은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계속 축구를 같이 하면서 그런 부분이 아마 이 차주 입장에서 좀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아요. 아이가 축구하겠다 하면 아빠가 뭐 말릴 수는 그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축구 빵빵 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고 하긴 하는데 사실 저도 조금 몇 번 아이들 어릴 때 지금은 고등학생이라서 저러셨다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많이 차지는 않고요. 횟수가 중요합니까? 비가 오고 이러면 이제 아이들은 너무 하고 싶어 하는데 방법이 없을 때는 사실은 저렇게 하긴 하는데 이제 흠집이 났다고 그러면 사실 안 하는 게 맞는데요. 너무 이제 좀 그거 가지고 또 뭐라 하는 것도 문제 지금 나오진 않는데 어린 아이예요. 축구 되게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흠집 났다 그러면 뭐 어른이라면 자제를 시켰어야 하는 그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엔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어느 영화관 내부에 바닥에 많은 양의 팝콘이 저렇게 쏟아진 상태입니다. 이걸 남성이 발을 이용해서 팝콘을 한 곳으로 쓱쓱 밀어서 모아놓은 거예요. 이후 영화관 미화원이 와서 저걸 다 또 쓸어서 청소를 하셨다는데 치우지는 않고 잘 치우시라고 발로 모아만 놨다. 예? 네. 저게 이제 사실 그 영화관을 찾은 그 관객이 저 장면을 목격을 했는데요. 뭐 사실 저런 경우가 있죠. 이 상영관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던 한 가족이 있는데 막내딸이 그 가지고 있던 그 팝콘을 갖다 쏟았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보통 보면은 이제 사실 이 부모들 입장에서는 거기 뭐 쓰레받기 같은 것도 없고 하니까 옆에 있는 뭐 다른 사람에게 물어봐서 자기가 치우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엄마는 가만히 있고 아버지는 발로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그 미화원이 와서 이제
치웠는데 사실 막 그 정도까지만 얘기가 됐고 그 이후에 저분들이 그 미아원에게 정말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한 것인지 아니면은 미아원이 마침 지나가시다가 그걸 치운 건지 뭐 일종의 하나의 어떤 해프닝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튼 뭐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매일 찾아오는 아주버니. 이게 뭔 소리예요? 네, 부부 집에 마음대로 드나드는 남편의 형, 그러니까 아주버님 때문에 고민이라는 사연인데요. 사연자는 결혼 1년 차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있고 또 반려견이랑 같이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시부모님이 두 분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혼인 아주버님이 혼자 지내게 됐는데 남편은 그런 형이 또 안쓰럽기도 하고 마침 집도 근처였기 때문에 편하게 놀러 오셔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아주버님이 정말로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 남편 없고 사연자만 있을 때도 집 비밀번호를 그냥 누르고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아내가 남편한테 나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우리 형한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고 나왔던 겁니다. 아내가 그럼 형이랑 가서 둘이 살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건 또 싫다고 했다는데 결국 아내가 직접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오시는 것은 약간 불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일단 아주머니가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이번엔 벨을 누르고 또 찾아오셨습니다. 남편은 눈치 없고 외로운 형이니까 이해 좀 해달라고 하는데 어쩌면 좋을지 조언을 구해왔습니다. 자, 이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사연입니다. 지금 아마 이 부부 두 분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좀 격한 말씀 표현은 그냥 속으로만 담아 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동시에 스트리밍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함께 보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지훈이 엄마, 당신 진짜 이런 사람이었니? 장가 못 간 우리 형, 엄마 아빠 가신 뒤로 완전 고아가 된 거야. 그나마 피부치가 난데, 동생 집 가까워가지고 좀 오는 걸 갖다가, 그걸 그렇게 눈치를 주냐? 내가 처제들한테 그렇게 야박하게 하는 거 봤어? 와, 진짜 실망이다, 동그라미. 예, 진심이 담겼습니다. 미안해, 우리 박 박변. 변호사님. 예, 다음 아내입니다. 어머머머머, 이 말하는 거 좀 봐. 내가 무슨 형제 사이 갈라놓는 것처럼 얘기하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재수 씨 혼자 집에 있는데 비밀번호 띠띠띠띠 누르고 들어오는 시아주버니가 세상에 있는지. 지훈이 아빠, 그리고 나 여동생 없어. 정신 차려, X.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부터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형제간에 우애 좋은 거는 그건 뭐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제 어른들이니까 어른은 이제 순간순간 눈치도 좀 보고 다리 뻗을 때 집어넣을 때 이제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제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온다라고 하면 아마 아내 입장에서는 아마 하루 종일 불안할 거예요. 본인이 뭐 샤워를 한다든지 뭐 이런 상황에서도 갑자기 뭐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온다든가 그 남편이면 모르겠지만은 시 아주버님이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온다. 그리고 사과하고 난 다음에 다음 날 또 들어왔다. 그렇게 되게 되면 이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그래서 저는 뭐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남편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결혼한 남편들도 밖에 나서 따로 놀고 싶고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는데 눈치 보일 때 있죠. 거꾸로 그냥 시아버님이 아주머니 이제 형 혼자 계시잖아요. 동생이 가세요. 그 집에 가서 같이 형이랑 노세요. 즐겁게. 좋은 아이디어. 변명도 얼마나 좋은 핑계입니까. 예. 그러니까요. 자, 우리 박 변호사님. 아마 근데 이제 이게 몇 번이냐를 봐야 되는데 그전에는 비밀번호 이렇게 한 번씩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뭐 자주보다는 사과하고 다음 날 그렇게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왔던 부분, 그 부분은 뭔가 좀 더 사연을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과했는데 수십 번 반복해서 들어왔다 이러면 뭔가 덜 떨어진 사람이잖아요. 사과를 왜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지금 중앙 진행형 같고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절대 그게 뭐 비매너 행동인데 사과를 했다는 거 하고 그리고 첫 번째 그렇게 비밀번호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 큰 사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좀 이해해주고 다시는 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있을 때 와야 되겠죠. 예. 네.
자, 우리 박 변호사님께서 정말 억지로 말씀을 주셨어요. 전 감사드리고요.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생각은요? 일단 담비맘님은요. 눈치 없는 남편과 눈치 없는 형인 것 같아요 하셨고요. 김준희님 아무리 가족이어도 저건 아닙니다. 디와이콘님 혼자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아주머님하고 아내 관계가 있으니 좀 그렇네요. 1984님 아예 오지 말란 얘기 아니잖아요. 함부로 막 들락날락해서 그게 문제지.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사건 반장 보시면서 태교를 하셨다는 오태경 여사님 보고 계신가요? 그때 그 아이가 벌써 2돌이 됐다고요. 자, 지금 영상이 나갈 텐데요. 바로 지금 영상 속 태인입니다. 1살 때는 뾰로롱 소리에 고개만 이렇게 TV 쪽으로 돌리면서 반응을 하다가 이제 나도 컸다, 다 컸다 라면서 저렇게 클로징할 때 제가 발라의 차림으로 따라한다고 합니다. 아유, 귀엽습니다. 예,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랐으면 좋겠네요. 콘드로이친 이젠 검증이 필요하겠죠. 어떤 콘드로이친인지 충분히 콘드로이친을 담았는지 기능성은 그건 기본 아닌가? 관절이 기억할 만하네. 이름값이란 이런 것. 관절엔 콘드로이친 1200. 아들, 수도요금 줄었네. 바디워시 바꿨거든요. 이제 물만 스쳐도 미끌거림까지 싹. 그래서 수도요금까지 싹. 네 아빠도 쓰라 그래. 피지, 채취까지 미끌거림 없이 싹! 우루스 스킨워시. 처음 본 여성을 폭행하고 도주한 3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남성은 지난 3일 새벽 서울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이런 짓을 벌였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지난 7월 3일에 있었던 사건이죠. 네, 당시 이 서울 상계동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인데 당시 CCTV 영상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고 하니까 황급히 잡고 여성을 따라서 한 남성이 탑니다. 여성이 내릴 때는 저렇게 잠시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고요. 머뭇거리는 듯 하더니 서둘러서 따라 내리는 모습입니다. 아파트 내부 계단을 여성이 올라가는데 그 뒤를 남성이 따라가죠. 이 남성은 여성 집 앞까지 뒤쫓아가서 폭행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계단을 통해서 황급히 도주를 했습니다. 이게 지난 7월 3일 자정이 넘은 시간에 서울 노원구 상계동 한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남성이 일면식 없는 여성을 따라가서요. 입을 막고 목을 졸라서 폭행하고 또 복도로 끌고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성은 당시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는데 남성은 피해자 귀에 대고 소리 지르지 마라, 안 그러면 죽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남성은 여성을 비상계단으로 끌고 가서 폭행을 했는데 비명을 듣고 이웃이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하는 사이에 남성은 도망을 쳤습니다. 다행히도 여성이 아주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자, 경찰 조사에서 저 사람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 난대요. 교수님, 정말 그런 상태라고 보이세요? 저 장면이? 저게 뭐 정말 지겨운 레파토리죠. 별로 참고할 만한 가치도 없고 CCTV를 보고 또 이제 피해자에게 한 행동이라든가 이걸 보게 되면 부산 그 돌려차기 그 범인의 그 어떤 행동하고 약간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술이 취해서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가 왜 도망을 가냐고요. 자기 한 행동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도망간 것 아닙니까?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잡혔죠? 네. 자, 피해자 진술하고 지금 CCTV가 다 찍혀 있죠. 저것을 토대로 해서 이 30대 피해자를 특정을 했고요. 알고 보니까 이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동네에 거주했던 것은 확인이 됐는데 거주하지 않았고요. 이 남성, 여성하고도 일면식도 없는 상황이고 7월 3일 날 사건이 일어났는데 7월 7일 날 오후 5시 30분에 경찰에 자진 출석을 합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저 사람, 저자 자진 출석했습니다.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자진 출석했는데 조사하고 돌려보냈다고요? 네, 맞습니다. 경찰에 출석한 남성은 일단 자기의 신원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선임해서 다시 조사에 응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경찰은 그래서 일단 입건한 뒤에 남성을 귀가시켰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출석할 경우에 사실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귀가시켰다고 이렇게 경찰은 설명을 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남성이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이 남성 또 마주칠까 봐, 혹여나 보복할까 봐 두려움에 상당히 떨었다고 합니다. 자, 경기도 의왕에서도 정말 유사한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었죠. 소개해드렸었는데. 자, 의왕 사건은 5일에 발생해서 긴급 체포하고 7일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3일에 벌어졌고 7일 남성이 자진 출석했고 사건 발생 10일이 지나서야 오늘
오전에 영장 심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뭔가 좀 정말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상 그 범인이 특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날 당일날 바로 체포됐다라는 얘기는 중간에 이자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몰랐죠.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안 되는 상태였기 때문에 구속까지 바로 시켰던 거고, 이 상계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출석하고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상당 기간 동안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대로 경찰에서 이제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어떤 조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겠지만, 원칙이 현재로서는 모든 걸 다 구속시키는 건 원칙은 아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뭐 불가피한 조치일 것 같습니다. 예, 박 변호사님.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오전에 영장 실질 심사가 있었는데 결과가 그렇죠? 나왔습니까? 자, 이 경찰 조사 또 심사 과정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술에 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어떤 성적인 단어를 썼던 것으로 폭행 시에 지금 보이기 때문에 성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판단이 됐고, 이 형법에 그런 범죄가 있어요. 가는 목적 약취 유인죄가 있습니다. 이게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미수인데, 그 미수 범죄는 좀 중한 범죄라고 봐서 구속영장이 지금 발부가 됐습니다. 예,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자, 제가 그럼 교수님께 그냥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귀가 조치에 대해서 물론 양재일 변호사님이 법이 그러니까 경찰들도 어떤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좋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만약에 이자가 미치광이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귀가 조치가 됐습니다. 만약에 돌아서 해코지를 했다면요. 그런 가정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이제 이 CCTV를 추적을 했고요. 경찰은 나중에 이 사람의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그 연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본인이 뭐 자수 형식으로 와서 나중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나중에 변호사를 대동하고 다시 오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것은 굉장히 겉으로는 평온하게 보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상 그런 문제가 만약에 또 추가적으로 발생이 됐다라고 하면 이 피해자에 대한 어떤 그 보호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취약하다라고 보이고요. 지난 그 3일에도 노원구 상계동에서 있었고, 또 5일에는 그 경기도 의왕시에서 또 이 유사한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어떤 그 범행 동기가 성적인 욕구에 의해서 이렇게 유사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주목을 하고요. 사실 우리 그 모든 시민들이 이러한 그 어떤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오윤성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법이 그러면은 법을 고치면 되고 법이 없으면 만들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이틀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50대 남성의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키 180cm에 몸무게 78kg의 건장한 체격. 이름과 얼굴까지 공개된 남성의 정체는 바로 15년 전 광주광역시를 공포에 떨게 한 연쇄 성폭행범이었습니다. 16차례 걸쳐 성폭행과 강도 행각을 벌였고 항상 새벽에 범행을 저질러서 일명 새벽 발발이라고 불렸습니다. 게시자는 이 남성이 이번 주에 출소하게 된다며 광주광역시 및 전남 거주 여성분들의 안전을 위해 공개합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오늘 이 박모 씨의 범행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저도 이제 그 커뮤니티에 올라온 저 게시물을 봤었는데 처음에는 아무런 모자이크가 안 된 채로 올라왔었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출소 예정 강간 연쇄범 이런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었는데 박모 씨의 성범죄자 알림이 사진이었습니다. 이름, 나이, 키, 체중 그리고 주소까지도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8년에 연쇄 강간 혐의로 감옥에 갔던 사람입니다. 이번 주에 출소한다면서 올라왔고요. 처음에는 모자이크 없이 올라왔는데 잠시 뒤에 악마 이모티콘 얼굴에 덧붙인 사진으로 바뀌었다가 하루 만에 삭제가 됐습니다. 게시자는 광주 전남 지역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주의하라는 차원에서 글을 올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이 연쇄 성폭행범 박모 씨 지난 2007년 검거가 됐었는데 어떻게 잡혔던 걸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법원을 능욕한 남자라는 게 무슨 얘기였을까요? 자, 이 사람 법원을 능욕했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2007년 11월 16일입니다. 오전 9시에 경찰서에 한 신고 전화가 옵니다. 어떤 남성이 강주지방법원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신고가 들어오고요. 이게 이제 능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결국은 경찰이 출동을 합니다. 담벼락에서 이제 음란한 행위, 뭐 자유행위 같은 것들을 하고요. 경찰에서 검거가 되고 이런 행위는 공연한 음란한 행위이기 때문에 공연 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자, 일단 조사를 하고 나서 앞서 상계동 엘리베이터 그자처럼 귀가 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순간 경찰서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전화 온 게 어떤 여성이 새벽에 강도를 당했다라고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경찰에 들어오니까 저기 기다리고 있는 저 사람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근데 비슷하게 생겼다는 것만으로 뭐 이렇게 사람을 잡아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잃어버린 물건 없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백화점 상품권을 잃어버렸다,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 사람을 조사를 해서 상품권이 있는지를 찾아봤더니 그 백화점 상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바뀌었죠. 최소한 강도죠. 공연음란죄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조사를 했고 추궁을 하니까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날 새벽에 무슨 짓을 저질렀던 거죠? 네, 사건 당일 오전 6시인데요. 이제 광주시 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한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성폭행을 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는데 그 피해자가 아주 그냥 완강하게 저항을 하니까 폭행을 저질러서 그 피해자가 기절을 하고 그 상황에서 성폭행을 하려고 했는데 개가 하도 짖어서 자기가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깰 걸 갖다 우려해서 그 집 안에서 그냥 빠져나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본인이 그런 범행을 했으면 이제 경찰에 신고되면 쫓기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 나왔던 여성 집 근처에 아마 이 법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법원 담벼락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 성폭행 미수 사건까지 드러나게 된 건데 글쎄요, 이 광주 발발이 그냥 걸어다니는 시한폭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결국 그때 구속이 됐는데 조사를 했죠. 여죄가 있나 싶어서 줄줄이 나옵니다. 줄줄이. 네, 정리하자면 이 건 포함해서 총 16건 저질렀습니다. 지금 쭉 설명드린 사건 외에도요, 이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 DNA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랬더니 2003년 8월부터 2007년 10월 4일까지 발생된 어떤 강간 사건 중에서 13건 피해자 DNA와 일치했던 겁니다. 이 외에도요, 2건의 성폭행 미제 사건의 범인이라는 사실까지도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2003년부터 7년간 무려 16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정말 악질적인 인간인데 왜 그동안 4년 넘게 어떤 들통이 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까? 준비가 철저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들통이 나지 않았던 이유는 본인이 여성이 혼자 살고 있는 어떤 원룸을 이제 타겟으로 삼았고 새벽 4시부터 6시 사이에 이 창문을 깨고 들어가서 범행을 저질렀고요. 이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여성한테 나 지금 교도소에서 막 나왔다. 소리치면 죽인다. 라고 여자가 또 그립다라고 하면서 흉기 위협을 하면서 했고 그 당시에 뭐 물건이라든지 아니면 속옷도 훔치는 변태적 행위도 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 사람 여자 그리웠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알고 보니까 당시 결혼한 지 11년 됐고 아들과 딸도 있는 집안의 가장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제가 교수님께는 마지막에 좀 여쭤볼게요. 저희가 오늘 이 사건 준비하면서 국회 법사위 통해서 앞서 저희가 처음에 보여드린 그 게시물에서는 이번 주 출소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확인을 해봤더니 다음 주 토요일 7월 22일에 출소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뭐 기억하시겠지만 김근식은 출소를 앞두고 다른 건 때문에 재구속이 됐고 박병화란 자도 있었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자가 3번째입니다. 일단 알려진 거로는 양 변호사님,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말씀이 얼굴을 알아야 조심할 것이고 이름을 알아야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서 검색이라도 해서 이 사람이구나 알 텐데 왜 니들도 그걸 얘기를 못 하느냐 지금 그러고 계십니다. 그러게요. 지금 이제 성범죄자 지금 이 박모 씨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어떤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출소하지만 재범 위험성이 없다라고 누구도 단정 못할 것 같아요. 그 부분 물론 법적인 범위에서 확인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장담을 하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성범죄자 이 신상고지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아동 청소년이 있는 집에는 이 사람이 가게 되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아이를 있는 집안에는. 하지만 일반 가구인 그걸 알려주지 않고 그렇게 자세히 알려주지 않고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를 봐야 되는데 거기는 또 그 집 어디 정확히 어디 사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요즘 환경이 좀 바뀐 게 1인 가구, 특히 여성들도 혼자 사는 가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보호 가구를 알려준 이유가 지켜줘야 된다, 보호자가 따로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여성 혼자 사는 집안에 저 180에 70, 80kg 가까운 거구에 남성이 만약에 뭔가를 시도한다면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거는 조금 어떤 추가적인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박기석입니다. 박기석. 하지만 박모 씨라고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말이죠. 국회 법사위 소위가 진행됐었는데 앞서 보여드렸던 게시물 거기에 이자의 주소지가 전남 순천으로 돼 있었습니다. 자, 순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순천의 경우에 7월 22일 날 연쇄 성폭행범이 출소해서 거주를 한다고 알려지니까 지역이 지금 굉장한 동요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법무부에서 좀 어떻게든 좀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자, 교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제가 통계 하나만 좀 소개를 드리면요. 올해만 3회 이상의 성폭력을 저질러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성범죄자가 올해만 54명이 출소했거나 예정입니다. 7월 지금 중순이니까 이미 올해 절반이 지났으면 뭐 한 30명 정도는 이미 출소를 했다라고 봅니다. 출소돼 있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게 범죄가 발생되고 난 뒤에 뭐 국가기관에서 수사 활동을 통해서 검거하고 뭐 또 교도소에 넣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범죄 예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신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사건들을 보게 되면 이런 자들은 그야말로 성적 욕구가 올라올 때마다 그것에 대한 전혀 아무런 어떤 죄책감이라든가 재고 없이 바로 행동으로 연결시켜 버리는 거죠. 오죽하면 법은 담벼락에서 그런 행동을 갖다 합니까? 근데 이제 외국 같은 어떤 그 제도가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하는 그 제도 중에서 좀 필요하다는 것을 좀 도입을 하자는 거죠. 예컨대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판사가 그 사람이 거주하는 그 집 앞에 뭔가 팻말을 갖다 놓는다든지 아니면 몰고 있는 차량에다가 뭐 어떤 성범죄자 이렇게 해가지고 스티커를 갖다 붙이는 뭐 이런 것들이 정말 아이디어가 반짝반짝 하는 것인데 우리는 왜 도덕적인 것 같이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전혀 그러한 어떤 도덕적이지 않는 약간의 어떤 이율배반적인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것이 아닌가. 법이 없으면 만들고 부족하면 보완을 해야죠. 2016년 10월의 첫날, 인천 소래포구는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퍼레이드 행진부터 가수들의 축하 공연, 해산물 파는 부스까지 매년 가을 열리는 소래포구 축제가 한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한 부부가 112 신고 전화를 겁니다. 인파 속에서 6살 난 딸이 사라졌다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데요. 어디서부터 아이를 놓친 걸까 서둘러 CCTV를 역추적하기 시작한 경찰. 그런데 부모의 모습을 따라가고 또 따라가 보니 집을 나설 때부터 아이는 애초에 동행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잃어버린 아이와 수상한 부부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축제에서 이 딸이 사라졌다고 해서 열심히 이제 CCTV를 쭉 동선을 추적을 해봤는데 세상에 애초에 아이랑 같이 거기 온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네, 일단 이날이 2016년 10월 1일이었습니다. 이때가 인천 소래포구에서 축제 열리는 기간이었는데 2001년부터 매년 열리는 축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도 축제가 한창이었고
이 2016년에는 10만여 명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한 부부가 112에 신고를 겁니다. 6살 난 딸이 있는데 인파 속에서 손을 놓쳤다, 애를 잃어버렸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즉시 이 축제장의 CCTV를 추적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부의 행적을 역추적하면 딸을 놓친 그 시점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따라가 봐도 이 축제장의 CCTV에는 아이의 모습이 잡히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이 부부가 경기도 포천의 한 아파트에 살았는데요. 이 아파트 앞 CCTV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집을 나설 때부터 아이는 동행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아니 동행도 안 했던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그런 걸 착각합니까? 착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부부한테 아니 집에 나설 때부터 아이가 없는데요라니까 갑자기 부부가 이게 횡설수설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축제가 아니라 역 앞에서 아니 여기 앞에서 문제가 아니라 집에서부터 안 나왔어요. 이랬다 하니까 이거 경찰이 보기에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을 아예 떼놓고 분리 신문을 시작을 했더니 서로 얘기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군데군데 구멍이 막 뚫린 겁니다. 그렇게 조사를 하면서 또 경찰은 계속 CCTV를 돌려봤던 거예요. 그랬더니 축제장에 가기 전, 그러니까 아이를 잃어버렸다고 신고하기 전날 밤에 이 사람들이 수건으로 뭔가를 싸서 차에 실는 모습이 CCTV에 찍혀 있었습니다. 지금 그 장면이 나가고 있네요. 뭔가 수건으로 커다란 무언가를 감싸서 저걸 안고 계단을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차에다 싣고 있는 모습인데 교수님 뭔가 좀 불안합니다. 예. 뭐 사실 자기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CCTV가 다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부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전부터 이제 동거를 하다가요. 그리고 이제 한 3년 전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이번에 그 피해를 당한 그 아이 같은 경우도 혼인을 하면서 6살 된 그 아이를 갖다 입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9살 된 그 여성도 같이 살고 있었다라고 해요. 약간 그 가족 구성원이 좀 이상한데 그 사람은 자기 그 부부 지인의 딸인데 그쪽에서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건 발생하기 한 3개월 전부터 같이 생활을 해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 말고 또 한 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을 놓고 우리 이제 CCTV 확보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결국 이제 실토를 했는데 축제가 일어나기 이제 그 이틀 전인 9월 29일 날 자기 아파트에서 딸이 이제 숨졌는데 아까 보는 것과 같이 저렇게 아이를 갖다가 그 보에다가 싸서 차에다 태웠는데 참 제가 이런 얘기하기도 그런데 바로 다음날 밤에 이 계부 직장 주변 야산으로 저렇게 시신을 옮기고 난 이후에 6일 한 게 아니라 불에 태웠답니다. 아니 딸이 그 숨졌는데 무슨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라 그걸 묻고 태우고 이게 뭔 소리예요? 지금? 태운 것뿐만 아니라 이 둔기 같은 걸로 뼈도 부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뼈를 이제 잘게 부수는. 그래서 그 자리에 확인해 보니까 아이 유골 머리뼈라든지 척추뼈, 다리뼈 일부도 지금 확인이 됐고 더 놀라운 것은 실제로 이미 불태울 장소, 유기할 장소를 확인하는 모습까지 있었고요. 일부러 실종 신고하려고 축제 때를 현장에 가서 실종 신고를 하면서 뭐 수사의 혼선이라든지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도 보였습니다. 이야. 자, 이자들이 이 부부가 카메라 앞에 당시의 모습을 드러냈던 장면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고 가시죠. 딸이 죽음에 이를 거란 걸 모르고 계셨습니까? 상관없어요. 딸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뭐라고? 친모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습니까? 입양까지 하셨는데 왜 그렇게 때리셨어요?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딸한테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일부러 실종 신고를 하신 건 본인이 주도하신 겁니까? 자, 그만합시다. 네, 태우세요. 자, 조금 전 이 기자 질문에서 힌트가 나오기는 했는데 만약에 아이가 자연사 했다면 굳이 그걸 뭐 야산에 가서 묻고 뭐 태우고 이럴 필요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 계모의 주장은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까 아이가 숨을 잘 못 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까지 했는데 결국 숨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체벌을 한 뒤에 나갔다 와 보니까 숨져 있었다면서 우리가 직접 딸을 살해한 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아이가 숨지기 전날 밤 11시쯤에
계모가 아이를 테이프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이 묶는 데 계부와 동거인도 가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묶은 아이를 17시간 동안 방에 방치하고 또 굶겼고 계부와 동거인은 출근을 했고 또 계모는 아침이 돼서 치과도 다녀오고 일자리도 알아보고 이렇게 본인 볼일을 봤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고 얼마 되지 않아서 아이가 숨졌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제가 이런 요즘에 사건 연구소를 통해서 몇 번 이제 아동 학대 살인 사건을 보면서 보통 이제 정인이 사건이 뭔가 되게 분수령이 됐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전에도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많았죠. 응? 이런 사건은 학대가 뭐 1차, 한 차례, 뭐 2차례가 아닙니다. 훨씬 전부터 학대가 아마 있어왔던 걸로 보이고 아마 2016년 이전, 그 2015년 연말까지는 그래도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다녔던 것 같은데 2016년 1월부터는 아예 어린이집에도 가지 않았고요. 어린이집에서 좀 찾아가 보면 피하거나 대답도 하지 않고 퇴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또 평상시에 지금 아이에게 벽을 보고 손들게 하면서 테이프로 손발도 묶으면서 주기적으로 학대를 했고요. 이것들도 아이가 돌아다니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했던 걸 봤을 때는 몇 개월간 아이가 집에 갇혀 있었던 걸로 지금 보이고요. 사망 2달 전부터 식사가 상당히 줄었고요. 추석 연휴 3일 내도록 베란다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은 고향에 다녀오고 아이는 그동안 물과 소량의 물과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했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양 변호사님이 지금 거의 막 그 혼자 눈을 감고 이게 뭔가 하면서 계속 뭐 아니 저는 예전에 이제 변호사 초기에 그 국선으로 할 때 이런 사건을 직접 했던 경험도 있고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가 그 공감이 가서 이런데 이게 이런 짓을 저지른 이유도 정말 말이 안 돼요. 뭐라 그러냐면 애가 식탐이 많아서 굶겼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 애가 많이 먹어서 예. 그러면서 유치원을 잠깐 보냈을 때도 보내면서 아이 밥 한 끼만 그러니까 한 번만 배식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식탐이 많을 수가 있어요. 저렇게 밥도 제대로 주지도 않으면서 아이러니한 건 저 지금 화면도 보시겠지만 막상 입양한 엄마는 또 상당히 체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임신이 안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입양을 했던 거예요. 아, 너무 과체중이어서 임신이 안 됐다. 네, 그래서 입양을 해놓고 아이가 정작 식탐이 애는 많다고 밥을 굶긴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거 정말 납득이 안 가죠. 자, 교수님, 아이들은 한창 자랄 때 진짜 막 있으면 그냥 다 먹지 않습니까? 예? 아이들 밥 가지고 학대를 하고 그것으로 아이들에게 스트레스 주는 그 인간들은 진짜 사람도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부의 입양 동기부터 아주 불순하게 보여요. 물론 이제 그 이전부터 학대를 해왔지만 가장 결정적인 그 계기가 된 것은 부부가 차를 사면서 몇 천만 원의 빚을 갖다가 생겼다는 거죠. 무슨 차를 샀길래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카드 돌려막기 하면서 스트레스가 쌓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이 본인들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해소 대상으로 그 아이를 갖다가 선정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 나왔던 19살 된 그 아이도 있었었는데 이 상황이 되니까 본인은 그걸 갖다가 말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무감각해지고 아예 어떨 때는 같이 이제 동조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 살해된 이 아이의 엄마가 면회를 가가지고 아니 그거 좀 말려보지 그랬냐라고 얘기했더니 아 혼날까봐 못 말렸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친모 같은 경우도 아이 입양을 보내면서 혹시 키우기 어려우면 돌려달라라고 얘기를 갖다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이런 그 만행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 진짜 아이들은 안 먹으면 그게 더 고민이고 걱정인 거잖아요. 옆에서 보면 얘가 왜 안 먹지? 한참 먹을 텐데 세상에. 근데 그 친모와도 계속 연락을 그럼 했던 상황인 거예요? 네, 이 아이를 어떤 시설통해서 입양했던 게 아니라 친모가 이들 부부의 지인이었습니다. 잘 아는 가까운 사이였고요. 친모가 이혼을 하면서 형편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키우기가 힘들어져서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이들 부부의 집으로 자신의 딸을 보냈던 상황이었습니다. 딸이 이 부부를 잘 따르기도 했고요. 또 이 부부가 아이를 원하고 있었던 부부였기 때문에 더 믿고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계부는 절도, 폭행 이런
있었던 전과만 10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식 입양 절차 거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친모는 이 사실조차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친모한테는 아이 잘 지내고 있다면서 어린이집도 퇴소시켜놓고 계속 보내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래포구에서 아이 잃어버렸다고 거짓 신고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도 언니 애 없어져서 찾는 중이야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모 입장에서는 그럼 나도 찾으러 당장 갈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올 필요 없다고 극구 만류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친모는 일단 딸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무작정 인천으로 향했고 그렇게 인천 가는 버스 안에서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아이를 살해했다는 사실을 그 버스 안에서 알게 됐습니다. 참 이제 형편이 어려워서 지인에게 보냈던 내 친딸이 실종됐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이렇게 달려와서 그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 버스 안에서 믿고 아이를 맡겼던 그자들이 내 아이를 살해했다. 진짜. 자, 그러면 법의 처분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도 그러니까 오랜 동안 학대해서 아이를 숨지게 만든 게 한 번에 이렇게 목숨을 빼앗은 것보다 훨씬 더 잔혹하고 가장 더 무겁게 처벌해야 된다고 말씀 몇 차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사건에서는 이 비정한 계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요. 계부가 25년 그리고 동거인인 10대도 15년형을 받았습니다. 예. 참, 예. 전과 10범 계부.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연구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픽 이어갑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픽 소말리아로 가보시죠. 네, 이곳은 공항의 활주로입니다. 저 멀리서부터 막 착륙한 여객기 한 대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옆으로 미끄러지더니 저렇게 활주로를 벗어나서 울타리에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여객기 날개는 뿌연 먼지를 일으키면서 울타리와 담벼락을 부숴버립니다. 여객기 날개는 물론이고 조종실 있는 앞부분까지 완전히 부서진 모습입니다. 승객들 저 괜찮겠어요? 이 사고로 분리된 여객기 틈에서요 사람들이 탈출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 보인다. 나머지 승객들도 구조대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절뚝이면서 사고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탈출한 승객들은 버스에 올라타서 이송이 됐는데요. 놀란 승객들은 피를 흘리며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이 여객기에는 승무원 포함해서 모두 34명이 타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모두 구조가 됐고요. 경미한 부상만 입었다고 합니다. 야, 이 조종사분이 정말 베테랑인가 보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사고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당국은 조종실의 사고 당시 음성 녹음, 또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아유, 천만다행입니다. 자, 다음은 대만으로 가보시죠. 대낮 길 한복판에서 세 남성과 한 남성이 실랑이를 벌이는 것 같습니다. 한 남성은 여행용 가방을 휘두르면서 이 남성이 다가오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선풍기까지 들고 나왔고요. 흰 셔츠 입은 남성은요, 긴 국자를 들고 있습니다. 이거 무슨 상황이에요 도대체? 세 남성이 달려든 이유는 바로 이 남성 손에 흉기가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남성은 몇 분 전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한 여성을 공격을 했습니다. 때마침 이를 목격한 남성이 주저하지 않고 차에 있던 국자를 들고 내렸는데요. 이 모습을 본 두 아들도 따라 내려서 흉기를 든 남성과 맞서 싸웠던 겁니다. 이 모습에 다른 시민 한 명도 합세를 했습니다. 두 아들이 흉기를 든 남성의 시선을 빼앗은 순간 뒤에 있던 아버지가 국자로 남성의 오른손을 쳐서 흉기를 먼저 떨어뜨립니다. 그리고는 이 4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어서 남성을 못 움직이게 제압을 해버렸습니다. 야, 세상에 부자가 아주 그냥 멋집니다. 진짜. 네, 이 용감한 산부자 그리고 시민의 대활약으로 여성을 공격한 이 남성은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경찰은 하마터면 사람이 죽을 뻔했는데 아버지와 두 아들 덕분에 막았다면서 산부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살인 미수 혐의로 구금이 됐고요. 피해 여성은 수술을 잘 마쳐서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국자도 아주 좋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 자, 다음은 스페인으로 가보시죠. 자, 남성들이 서성거리고 있죠. 이것은 귀하디 귀한 이른바 빈티지 와인들을 보관해 놓고 있는 매장입니다. 자, 와인을 구경하는 듯 하던 남성들 뜬금없이 옷에서 뭔가를 꺼내죠. 그리고 유리창고 앞에 쪼그려 앉아서 문을 뜯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가방을 맨 또 다른 남성 등장하죠. 저 남성은 가방을 열어서 유리창고 안에 있던 와인들을 가방에 넣습니다.
심지어 이거 어떤 게 비싼 와인인지 잘 아나 봐요. 이게 보면서 골라 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유, 좋은 건 알아가지고 그냥. 예, 그렇죠. 뭔가 수상함을 느낀 직원이 현장에 다가가서 급습하기 직전 도둑들은 훔친 와인을 들고 냅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와, 도둑들 계산대를 넘어 도로를 가로질러 멀리 도주를 했고 직원들은 도둑들을 잡으려고 열심히 뒤쫓아갔는데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잡았나요? 안타깝게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날 이 도둑들이 훔친 와인 총 9병이었거든요. 예. 얼마였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잠깐. 예, 9병. 9병. 자, 예. 박 변호사님, 얼마였을까요? 비쌀 것 같아요. 어떻게 비싸? 몇 천만 원 할 것 같은데요. 예, 우리 돈으로 약 1억 7천만 원이었어요. 자, 유리창고에 따로 보관해 놓은 것만 봐도 비싼 거구나 싶긴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정말 세계에서 제일 비싼 와인들을 모아뒀던 겁니다. 게다가 훔친 와인 중에 제일 비싼 건 한 병에 무려 약 4,200만 원이었다고 하네요. 아이고야. 자, 이 도둑들은 지난달에도 이 유리창고에 있는 와인을 훔치려고 했다가 실패한 전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자, 이번에는 그야말로 제대로 준비를 하고 온 거였고요. 경찰이 현재 이 도둑들을 쫓고 있는데 마침 도둑 중 한 명이 매장에 휴대전화를 떨어뜨려 놓고 갔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는 영상 함께 보시죠. 노란 헬멧을 쓴 남성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남성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몸을 눕힙니다. 그리고 쓰러진 남성의 상태를 살피는 이 남성, 바로 배달기사인데요. 이 배달기사, 쓰러진 남성의 입 안을 살피죠. 그리고는 휴지를 가져와서 얼굴에 묻은 피와 이물질들을 닦아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맥박도 확인하고 봉봉도 확인을 하죠. 그러고는 바로 옷을 들어 올리더니 심폐소생술을 시도합니다. 되게 잘하는데. 네, 근데 배달기사가 헬멧까지 좀 있으면 벗어 던지고 계속 맥박을 확인하면서 이제 쓰러진 사람이 혀가 말려 들어가지 않게 살피고 있거든요. 배달기사가 응급처치를 하는 동안에 마침 이제 구급차가 도착을 했고요. 쓰러진 남성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돼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큰 역할 했네요. 예, 배달 중에 응급 상황을 목격한 배달기사 놀랄 법한 상황에서 정말 좀 놀랄 만큼 집착하게 응급처치를 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배달기사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세요. 他是头已经栽倒在马路牙子上，倒在血泊当中，因为怕他口中异物，然后导致他窒息，还有咬舌呀啥。抢救一下，大学是学的这个护理专业，因为可能是第一次自己独立操作，可能有点紧张，然后有些动作。 네, 절에서 손길이 남달랐던 겁니다. 이 배달기사 간호대 출신이고요. 입대를 앞두고 잠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아우,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비 피해 없도록 정말 안전한 밤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사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